그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수소 에너지라 그러면 수소 폭탄을 떠올리시면서 그거 아주 위험한 거 아니냐는 분도 이제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어떤 원이 있고요. 에너지 원. 에너지 통화라는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 원은 바로 자연에 그냥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전기를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석탄 화력 발전은 자연에 있는 석탄을 캐다가 물을 끓이면 수증기 때문에 터빈 돌아가서 전기가 만들어지듯이 이런 거는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 원들에 들어가요. 바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에너지 원일 수 있고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방사능 물질, 우라늄도 에너지 원인 거죠. 수소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수소는 일종의 에너지로 보자면은 에너지 통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도 에너지 통화죠. 우리 주변에 전기는 없어요. 전기는 만들어서 그걸 마치 현금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유통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도 역시 우리 주위에 없어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게 수소지만 놀랍게도 수소는 항상 무언가와 결합되어 있어요. 홀로 다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기에는 너무나 가벼워서 수소 분자가 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수소 천지지만 대부분 물과 같이 있거나 다른 탄소나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가공을 해서 수소를 떼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전기처럼 떼내어진 수소는 화폐처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소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이 수소를 가지고 가서 이걸로 산소랑 결합시키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차로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통화랄까? 그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수소를 에너지 통화로 사용할 때 장점이 있다면 수소를 사용하면 탄소가 여기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깊게 이해하시려면 화학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 어렵진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석탄이든 모든 화석 연료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다 있어요. 탄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를 갖다 넣으면 불이 붙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은 탄소 주위에 있는 수소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산소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 없이 수소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도 충분히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수소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로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이산화탄소 같은 온난 기체를 만들지 않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여도 매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부산물로 물이 나오니까 정말 청정 에너지이긴 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소를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수소를 어떻게 얻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텐데 수소를 공짜로만 주면은 수소는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지금은 수소를 떼내야 돼요. 그래서 떼내기 위해서는 전기로 떼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기를 먼저 만들어서 그 전기로 또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수소를 만드는 전기로 떠넘긴 거죠. 이 전기는 어떻게 얻을 건가요? 이 전기 얻으려면 또 화력 발전을 하든 뭘 또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떼낼 수도 있어요. 화학적 방법으로. 근데 그걸 하기에는 여전히 거기에 들어가는 촉매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소를 얻는 방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막 쓰려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솔린이라는 에너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스테이션들이 필요하죠. 주유소가 있어야 되고 그 주유소로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공급 라인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서울까지가 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배를 타고 이동하지만 그런 공급 라인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수소도 우리가 이거를 막 사용하려면 그런 인프라 구조가 필요한데 현재 단 한 대의 스테이션도 없죠.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도 지금 이건 기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피의 저장 창고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이제 보관해야 되는데 압력을 가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폭발할 수 있고요. 아예 액체를 만들면 좋은데 LNG 같이
근데 수소가 액체가 되려면은 영하 250도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초극 저온의 그런 냉장고들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또 전기가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정적인 수소 공급하는 어떤 그 과학적 방법을 찾는다면 수소야말로 가장 완벽한 에너지원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 우리가 미래를 걸고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가 좀 아는 분야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어디에나 있죠.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는 가능한 리뉴어블 에너지를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문제는 태양력이나 풍력이 우리의 수요하고 항상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과잉 생산도 되고 뭐 바람 불기 좋은 날은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또 너무 과잉 생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기 에너지들을 남는 전기 에너지, 잉여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전기 분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생수소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그 물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 생산되는 수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개질해서 수소를 이제 떼내는 거죠. 화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이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수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저장의 문제가 인류 미래에 있어서는 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이거 섭외가 왔을 때 이거는 나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도 우리 사회의 현재로서 저희가 에너지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온난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난화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온실 기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온실 기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에너지에서 와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만들고 이런 데서 와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를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 2018년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전기를 만드는 데서 한 40% 정도가 와요. 그리고 이제 산업에서 각종 활동들을 하니까 거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공장에서 온갖 이유로 그것이 그 다음 한 7%인가 20몇 %가 되고요. 자동차,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가 한 15,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난화 문제가 다들 심각하다. 저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좀 줄여보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기체를 줄여야 돼요. 제가 최후로 이제 제 답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발전소를 셧다운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이 전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그런 온실 기체를 만드는 그 발전소 타입이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될 텐데 그럼 석탄 화력 발전소 말고 대안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자력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안 나오고 온실 기체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싫으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말이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굉장히 그 퍼센트 작고 여전히 그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더 줄이시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쓰시면서는 재생 에너지를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그게 바로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더 효율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요. 물론 이게 궁극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방법은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그냥 공짜로 있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추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미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은 이제 여기 그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열을 쓰잖아요. 열이 나오죠.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니까 뜨거워져 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그냥 버리는 열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열을 버리지 않고 이 열을 모아다가 이걸로 난방을 이제 하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그 전기를 만드는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잘해야 한 50% 뭐 이상 안 나오거든요. 네, 물리 저희들은 80%까지 법칙이죠. 근데 이제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열을 다 버렸을 때 얘기인데 그 열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때 들어간 이 불을 피울 때 들어간 에너지의 80%까지를 뽑아낼 수 있어서 이제 효율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그 온난화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석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석탄으로 할 때도 열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식 열 병합 발전소라는 건데요. 열 병합 발전소는 열이 나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석탄으로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석탄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온실기체를 많이 내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석탄으로 하지 않을 때 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을 공급받는 그 사람들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이걸 멀리 가져가면 다 식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발전소는 열 병합 발전소는 석탄보다는 훨씬 공해 물질이 적게 나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석탄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LNG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NG도 물론 그 뭐 오염 물질이 나오지만 굉장히 작아요. 석탄에 비하면은 훨씬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도시 안에 들어와 있고요. 도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열을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 그럴 수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석탄보다는 훨씬 적은 양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고, 물론 LNG는 석탄보다 비싸요. 비싸지만 도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효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소든 원자력발전소든 이게 위험하거나 뭐 공해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도시 바깥에 있고 송전선으로 끌어오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송전선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가 없죠.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랑 비교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 우리가 이걸로 커버할 수 없다면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이에요. 그걸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국지역공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좀 알면은 좀 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무조건 뭐 공장을 다 싫죠. 물론 사람들 좋아할 리는 없지만 저것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걸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회사에 대한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마디를 하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를 하면, 저희 회사는 각각의 집에서 과거에는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개별적으로 다 가동하고 움직였던 것들을 한꺼번에 모았어.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저희들이 한 160만 가구를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 난방, 보일러 한 160만 대를 몇 군데 나누어서 함께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규모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큽니다. 워낙에 한국의 그 주거 구조가 집약되어 있고 그렇죠. 또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동안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건설될 때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가스, 대기 환경들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애초에 법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운영되어 왔고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야 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을,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쓸까에 대한 문제들이 아까 태양, 풍력, 전국적으로는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수님 같으신 분들의 과학적 노력이 저희들이 사업을 보다 윤택하고 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희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러한 좋으신 분들 모셔서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